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에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향후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복귀한 이후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고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검토하는 등 혁신공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일파만파 중동 사태 서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진단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 차례로 만남 가집니다. 어제 30여 명 만났고 오늘 저녁에 나머지 30여 명 만납니다. 자, 이 초선 의원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공천 받았던 분들이라서 뭐 본인의 성향이나 뭐 지금 스탠스나 입장은 있겠지만 박성민 최고위원님 공통적으로는 이 대통령한테 좀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뭐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어떤 그런 뭐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여당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원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뭐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어차피 뭐 그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특별하게 각각 개인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특히 이제 검찰개혁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의 어떤 그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동수 대표님. 네.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검찰개혁 그 자체보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뭐 전청래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당이 그걸로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개혁으로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금 뭐 미국과 이런 전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초선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선 이상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16년 이때 이제 공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의 주류가 이제 우리가 과거 친노 혹은 친문이라고 불렀던 이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이상에서는 사실 우군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24년 총선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공천에 관여를 했었고 우군의 비율이 높군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초선에서 이제 우군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모아놓고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하소연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30여 명 하면 6, 70명 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좀 약간 우군일 가능성이 높은 초선이니까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미 재선 3선 된 사람들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일단
녹취를 하나 들어볼게요. 검찰개혁안에 관련해서 지금 당정안, 정부안 뭐 비판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자, 조국 대표 얘기 이제 들어보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제 읽히는데 검찰에게 앞문 닫으면서 뒷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약간 문의가 바뀌었다고 그 권한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 요구권 이것도 신조 부대변인 네. 이제 강경파들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것도 사실상이 직접 수사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건 모두 검찰에 이제 그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이제 일단 그 가는 정권 송치라 그러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신조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존재해야죠. 예.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었지만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힘을 빼놓고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검찰청이라는 곳이 사라지는 와중에 그나마 특수수사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었던 검찰에서 보기에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가 이게 아무리 봐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하였으면 당연히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끔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두고서 마치 이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검찰 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가 못하다고 보고 네.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당론으로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론에 지금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강성적인 모습을 내비침으로써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공언했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민주당 내에 있는 강경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조국혁신당 어찌되었든 범여권으로 불리는 조국혁신당의 의원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넘기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법을 집행한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안 충분히 합의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도 문제고 조국혁신당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의 원흉은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해도 민주당의 강경파들 하나 설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청와대 정무 라인은 뭘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비슷한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 청와대나 정부, 법무부 이 입장에서는 자칫 어떤 그 수사 능력이 저하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민생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걱정부터 이제 하기가 쉬운데 지금 더 센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검찰 개혁이냐 이게 어쨌든 이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본래 우리가 생각했던 개혁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뭐 부작용 나중에 생각하고 무력화시키고 이 입장차거든요. 어떻게 조율될 수준의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네, 뭐 사실 일단 당정 간의 조율을 거쳐서 이미 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저는 그 추가적인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정부의 안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장에서의 뭐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방어 장치 혹은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보안 수사권 유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냐 아니냐의 시각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네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존치를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 자체가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수사권 행사 시점만 송치 이유로 늦춰지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가 수사하고 싶은 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있는 거고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이미 수사 기소의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뭐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폐지했거든요. 그렇다면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뭐가 되느냐 결국 증거의 보완 정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 거고 수사 개시를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을 요구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직접 수사권이 다른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증거의 보완 정도이다라고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계를 제외한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의 뿌리를 이루는 인물이 사실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검찰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시에 이제 지지층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검찰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을 완전히 이제 수사권을 박탈을 하고 이제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강력하게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은 경찰에만 과도한 권한이 쏠리게 되고 그럼 그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느냐 저는 이런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경찰이 이제 뭉개려고 했던 거를 최한 검사가 이제 또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워낙 이제 한 기관에 이제 수사권이든 뭐든 권력이 집중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민생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 얘기하면서 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눈에 띄는데 정청래 대표. 자, 과연 그러면 강경파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서 또 정보안을 상당히 고칠지 아니면 그냥 거의 고치지 않은 그 선에서 미세 수정할지 그 결론은 뭐라고 보세요, 신조어 부대변인? 저는 결국에는 정부안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정부안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확정된 당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과 궤를 같이 하는 강경파의 입장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인이 스스로 먼저 꺼냈다가 당 안팎에 굉장히 거센 비판에 직면해가지고 결국에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만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마치 정부와 정부 여당 간에 이견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비쳐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부안을 뒤집고 그것도 의총에서 당론으로 형성된 정부안을 뒤집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강경한 입장을 그 담은
그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민주당 내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은 최대한 연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청와대가 정무 기능을 발휘할지 그리고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도 얼마나 큰 통큰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부안 대로 당론으로 추인한 대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 말씀은 여기서 더 고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신 이재명 쪽과 정청래 친청파 여기 갈등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수? 예,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개혁안이 뭐 조금이라도 수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냥 정부가 이대로 밀고 나가도 분명히 이제 친정청래파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당원들 간에 지지층 간에 이제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이 붙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당원 결집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여줬던 거는 사실은 친정청래계 이 당원들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이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에 이제 싸움일 수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저는 정청래계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대통령 아까 이제 SNS 글을 보니까 되게 이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법안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돼야지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라는 건 항상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의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선 의원 그 만찬도 이틀째 하고 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나요? 정부 안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제 결론 내자 이대로. 사실 이미 결론은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정 간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안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반발은 그 수정된 안을 또 재수정을 하자라는 안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율할 만큼 했고 네. 어떤 뭐 검찰총장 명칭을 헌법에 나와 있는 명칭을 뭐 바꾸자느니 네. 뭐 검사들 명칭도 바꿔야 된다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신 메시지를 저도 이제 봤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이 있다. 이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없애는 방향의 큰 개혁은 이뤄진 것인데 이 외의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왈가왈부가 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서 전 대통령께서 지금쯤이면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개혁안에 대한 이 공방과 민주당 내 갈등 속에 지난주에 터진 게 바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고위공직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검찰에게 요구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인데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기억이 나냐. 물론 뭐 이 출연한 그 기자는 뭐 그냥 전직 기자일 뿐이고 거기는 그 장을 열어줬을 뿐인데 김어준 씨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 갈등 때 있잖아요. 합당 추진 갈등 때 그 막판에 좀 변수가 된 게 문건이에요. 사실 문건이라는 건 사무처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사무총장이 야 한번 저기 스케줄이나 이런 거 쟁점될 만한 거 정리발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문건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래서 약간 휘발성은 있는 그게 좀 연상이 되던데 그래서 여튼 그 공소 취소 검찰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고 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조치 없냐 이런 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입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근데 일단 이 그 발언을 한 당사자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의 것은 글쎄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김어준 씨도 본인은 이제 몰랐고 사전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을 느끼는 게 맞죠.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알고 있다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뭐 본인을 고발하면 무고죄로 맞고 서겠다 이런 강경 대응을 하는 거는 뭐 지금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뭐 이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의 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본인도 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국민소통위원장을 김현 의원이 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직접 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 직접 하고 그 민주파출소라는 그 어떤 뭐 조직이랄까요? 그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김어준 씨는 안 하고 장인수 기자만 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동수 대표님 물론 그 말을 한 본인만 이렇게 고발하거나 하는 게 뭐라 그럴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그 파급력의 얘기를 했는데 그 혹시 언론사나 혹시 그 어떤 창구라고 할 수 있죠. 언론사의 대표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따지면 했어야 했죠.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는 다르다. 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그냥 민주당에서도 확전되기를 좀 꺼리는 그냥 좀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어준 씨의 책임이 없을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장을 마련해 주기도 했거니와 또 이제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장인수 기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꺼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 다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김어준 씨는 자기는 몰랐다고 그렇죠. 얘기는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민주당에서 만약에 진짜 김어준 씨까지 고발할 경우에는 진짜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권 내에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 민주당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워낙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뭐 최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보는데 신지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김어준 씨까지 같이 고발을 함으로써 네. 이 화약고를 없애야 돼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앞으로 어떠한 주장이 나올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4년도 더 남겨둔 상황인데 임기 초부터 마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군부를 뗐는데 이러한 것을 가만히 냅두면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작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민주당 같으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 같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싹을 잘라내야 된다. 우리가 김어준에 휘둘리는 민주당이라는 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를 고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입김이 전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씨 그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민심의 척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김어준 씨 간에 긴밀한 공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네. 고소하지 못했겠죠. 자, 근데 김어준 씨가 앞으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은 또 뭐라 그랬냐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50일 만에 다시 미국 방문한 걸 두고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저는 해석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김 총리를 비난하고 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하나 뭐 이런 식의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글쎄요,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뭐 비판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여기에 뭐 대통령이 잠재적 주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성장하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뭐 차기 주자들에게 어떻게 명백하게 시그널을 주면서 네. 키워주고 이런 스타일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알아서 크자라는 주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무엇보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이제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대통령인데 뭐 차기 권력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에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을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바쁜 시기인데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 좀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는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민주당에선 지금까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또 아유 뭐 거기 가가지고 아련하듯이 뭐 이런 그 비판적인 얘기를 그 저 종로에 노무현 대통령 사위 예? 곽상원 의원인가요? 이분이 딱 한 명만 그런다 싶을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저는 출연 제의가 와도 안 갑니다 네. 하면서 이른바 방송 출연 김어준 방송 출연 자제론, 김어준 손절론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토크 콘서트 했대나 그런데 지난해에는 3회 연속 완전 매진됐는데 뭐 사람이 제법 오긴 했지만 막 매진은 또 아니었나 봐요. 그런 약간 변화의 감지 그다음에 구독자 수 뭐 그런 것들 좀 약간 한 2만 명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게 앞으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랄지 위상이랄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게요.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개파 불문하고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방송에 한번 나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현직 의원도 그렇고 아니면은 출마자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를 또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지방선거에 이제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김어준 씨 방송 한번 나가려고 이제 하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한 방송에서 막 수십 명을 출연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김어준 씨도 민주당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다수 정당이고 여당인데 자꾸 이제 한 명의 스피커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당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쯤에서 이제 특히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평소보다는 대체로 정체가 덜한 편이고요. 서울 시내는 곳곳에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가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에는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정체고요.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도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안 방향 구리시계에서 하월고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전격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때 사퇴 배경 중에 하나가 대구 공천 때문이었다고 해요. 현역 중진들 뭐 주호영 무슨 뭐 추경호 윤재옥 뭐 해가지고 다 컷오프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초선 의원 경선 붙여보자 뭐 이거 추진하다가 공관위원들하고 세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못한다 그러고 이제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 부산 쪽을 아까 제가 뭐 오프닝 멘트 얘기했었나요? 그 박형준 시장도 좀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미 컷오프 선언을 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민들 눈에 이게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읽혀집니까? 안 읽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안 하고 혁신 공천이라고 느껴지게 하려면
뭐 근데 사실 이게 혁신 공천도 공천인데 일단 뭐 당이 노선 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뭐 현역들 자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신 세워지는 사람들의 면면이 뭐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중진을 컷오프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꽂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이제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때 싸우고 뭐 사실 뭐 지금 보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에 대한 뭐 추천이 뭐 고성국이라는 그 유튜버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야권 안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과 뭐 고성국 그 유튜버 간의 어떤 친분설 이런 것도 야권 내에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소문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뭐 사퇴를 한다고 했다가 복귀해서 정권 뭐 공천권을 달라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 컷오프라고 대신 세우려는 인물들의 면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면 이건 뭐 혁신 공천이 아니라 퇴행 공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고성국 씨 얘기를 그 설입니다. 설인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도 이제 컷오프 대상으로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대구에서 뭐 같이 다니는 게 목격됐다 뭐 이런 것들 뭐 현장이나 이런데 근데 그 고성국 씨가 이정현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 시키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추천했다는 얘기가 많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혁신공천이라는 그 공천에 유튜버 고성국 씨의 의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자, 이거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고성국 씨의 이른바 지령에 따라간다라고 할 거였으면 공관위 자체에서 회의를 할 적에 이견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공관위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관위 회의에서도 이정현 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관위원들 일부가 상당히 큰 반발을 해서 그 회의가 파행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큰 정당이 일개 유튜버의 소나기에 놓여 있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무엇이 혁신 공천이냐? 무엇이 혁신 공천? 혁신 공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서 당선될 것이냐 그 사람을 추려내는 게 혁신 공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잘라내고 해가지고 경선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뚜렷하게 경선을 해야죠. 만약에 7명이 나면 7명 안에서 경선에서 뭐 3명을 추려낸 다음에 최종 경선을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뭐 한국 시리즈 경선처럼 해가지고 단계 밟아가는 공천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복면가왕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복면가왕 한국 시리즈 두 개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최종 후보 한 명을 남겨두고 그 한 명하고 싸우게끔 해갖고 밑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인위적인 부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인위적인 부양은 혁신 공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그 지자체장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가장 검증이 잘 되어가지고 유권자들께 저희들이 추천드릴 수 있을지 그거를 가려내는 것이 혁신 공천이고 공정함이 가장 크게 담보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제 신조부 대변인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중진 의원 5선 6선 하던 사람들이 또 그 대구시장 하겠다고 해서 4년 8년 또 해먹고 이거 국민들 눈에 이거 다 그냥 지역 정당으로나 보이지 이거 좋지 않다. 뭐 그거는 이해는 되나 이기는 공천을 해야죠. 또.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다 잘라내고 이런다?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에게 과연 감동을 주면은 그런 충격요법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과연 감동을 주나 이런 의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두 분 앞서서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요. 일단 저는 뭐 전략 공천 이런 거에 이제
좀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의 소위 고인물들이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막 광역도 나가고 의원도 달고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그 현역들을 내치고 안 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여러 정황상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으로 내세웠을 때 대구 시민들마저도 그거를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일종의 국민의힘 일각에서 아주 일각이 그냥 주장일 뿐인데 나오는 괴담 중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재보궐선거.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라 이제 그런데 자 이번엔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인적쇄신 조기 혁신선대위 구성 조건으로 제안하면서 공천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재접수가 아니라 재접수할 테니까 내일까지 꼭 공천 신청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신조 부대변님 내일 공천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그리고 당과 오세훈 시장 측이 굉장히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혁신선대위 구성 그리고 인적쇄신 이런 것들인데 일단 오늘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뭐 당 대변인단 유임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쇄신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혁신선대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혁신선대위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볼 적에는 장동혁 대표 보고 사실상 물러나라는 건 아니냐. 네. 사실상의 진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 선거에서는 웬만하면 손을 좀 떼줘라. 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가면 누가 반가워하겠냐 뭐 그렇죠. 이런 예, 얘기들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선거를 행할 수 있을 만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마련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후보도 이제 오늘 공고가 나오고 내일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저는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선대위원장을 한 분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받고 네. 그 혁신선대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할 수도 있고 혹은 명망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투톱으로? 예, 이 선대위 자체를 약간 우리가 혁신적으로 구성하자. 장동혁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들 간에 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당에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민들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대위 진용을 꾸리자라는 것에 통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네. 절충안으로 발표가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내일 아마 후보로 등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결과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도 아마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자기의 기준치를 높이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안 하고 두 번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랬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또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신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당장 거의 사실상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약간의 절충안을 마련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명분을 주고 그러면서 또 좀 바꿔나가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급해지면은 안 할 게 없을 겁니다. 이거저거 아마 다 할 거예요. 그 급해지고 또 뭐 지지율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제 제가 느낀 오세훈 시장 측의 뉘앙스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나간다는 입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간다는 입장인데 지금 당이 이 상태로라면은 안 나가도 상관없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접고 이제 공천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공천 신청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이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그 윤 어게인 세력을 완전히 절연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법대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은 사실 본선에서 질 게 뻔한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더 세게 나감으로써 이제 장동혁 체제를 확실하게 누르고 이 당의 컬러를 바꾸지 않으면은 어차피 본인은 본선에서 진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지금 배수의 진을 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정계 은퇴의 기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선거 승패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냥 나갔다가는 질 것 같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진다면 그 다음에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이 실질적인 굉장히 생존에 가까운 실존적 질문에 이제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체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 전략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차기 이 보수당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보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선의 패배 이후에도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 저 정도로 지금까지 노선을 안 바꾸고 저렇게 자기 사람만 계속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일하게 걸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직이자 후보 출마 여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서 장동혁 대표를 조기 은퇴시키고 이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보수당 안에서의 어떤 권한을 잡겠다, 권력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네, 이동수 대표님. 협상을 할 때 상대 패를 알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뭐 신동욱 의원을 내보내네, 뭐 나경원 의원을 내보내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 주말 거치면서 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를 대체할 카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당이 많이 변해야지 자기도 나갔을 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요건 짧게 신조어 부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 옛날에 파란색 롯데 자이언츠 그 옷 입고 등에 최동원 네. 딱 박아가지고 이제 다니고 그게 상당히 동영상이 좀 회자가 됐나 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조국 대표하고 계속 뭐 한 명은 저 오야붕이고 한 명은 꼬붕이고 그랬더니 뭐 저기 자꾸 군산 보내달라고 민주당이 떼쓰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첨한 부산 말고 군산 보내줄까요? 이러고 있던데 여튼 한동훈과 조국의 부산 충돌 가능성 이제 선거에서요. 뭐 그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런데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대구보다 부산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정서상 보수 재건을 바라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럼 대구에서라도 우리라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표를 주자. 이러한 견제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구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네. 그런 면에서 부산에 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부산 뭐 전재수 의원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 부산시장 예, 국민의힘 후보로 돼서 거길 나가게 되면 이제 두 곳이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딜 나가도 굉장히 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산과 연고도 있고 또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서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그러한 개혁적인 모습과 부산에 있는 민심과 맞닥뜨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장을 나가려고 하는 분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른바 개혁연대를 결성하다 보면은 비록 무소속과 국민의힘이지만 하나의 그 똑같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서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전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국 대표도 거길 나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도 내고 민주당 후보도 내면 4파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4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도 점점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전 예측합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내용담법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3법이 지난주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자, 사기대출 혐의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받은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하겠다 언급해서 논란이 됐고 1호 법 왜곡죄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서면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게 고발 사유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경찰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그 법적 판단을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나중에 또 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법원장 법 왜곡죄 적용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려지기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뭐 절차를 잘 지켜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이 재판관들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날짜를 법원 행정처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말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자기록으로 뭐 미리 받아서 봤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네. 그 전자기록으로 보는 것도 법에 이제 저촉되는 그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서면으로 자료를 전부 다 인계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자기록으로 받아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버리고 어떤 그 절차상에 좀 어긋남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어떤 변호사께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이전에도 그 변호사 이름이 이병철이에요. 네, 이병철 변호사가 이병철 변호사. 그 이전에도 계속 뭐 비판도 했었고 이번에도 또 이제 고발을 했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싶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래서 법 왜곡죄가 탄생되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그 수사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사법체계 질서상 안 맞는다고 보고 진짜 만약에 법 왜곡죄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네. 12명 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법 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결국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탄생한 법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한테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재판소원 제도 시행 나흘 됐는데 44건 접수됐습니다. 자, 양문석 전 의원 사례에서 이제 한 지역구에 잘못하면 국회의원 2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법적 미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되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기대출 확정 판결 받은 거 하라고 이게 재판소원 생겼나 이런 얘기도 하는 와중에 파렴치범 강력범들이 재판소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징역 47년 선고받았던 조주빈 재판소원 찬성 입장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말씀하신 찌양이라는 유튜버를 괴롭혀서 이제 징역 3년 받은 그 유튜버가 네. 이제 이 재판소원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한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양심적인 사람들은 3심까지 가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또 거기서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네네. 결국에 이제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만 또 이제 그거에 불복해서 재판소원을 계속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재판 지옥. 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진 자 천국, 범죄자 천국, 변호사 천국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저는 대법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이제 민주당이 추진한 거잖아요. 근데 대법관 증언을 추진한 사유도 이제 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뭐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이 대법관을 증언을 함으로써 이제 하급심 판사들을 또 이제 그 대법관의 재판 연구관으로 또 차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1, 2심 문제는 더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재판 소환까지 도입되면서 사실상 사심제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진짜 이 4심까지 가는 동안 뭐 이런 재판이 지연되고 또 거기에 이제 민생을 침해받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동안 이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이 사법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제가 네. 재판 소원 짧게 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접수된 건수로 하게 되면은 1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10,000에서 15,000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담당하고 있었던 것에 3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헌법재판관도 늘리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없이 대법관만 늘리고 헌법재판관 숫자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법안이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래요. 일단 뭐 박상민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뭐 구제역 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인사들이 뭐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뭐 그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원에서 또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자체는 이 사법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고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을 때에만 네. 이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의현이는 탈북민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고문으로 무릎과 고관절을 크게 다친 엄마. 아픈 몸과 낯선 말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현실에 지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의연이는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의연이의 소망은 단 하나,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힘든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상위권의 성적을 지켜왔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엄마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의현이. 의연이와 엄마가 평온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내륙과 호남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안개가 약화돼도 방무나 이 먼지로 인한 연무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일 연기와 먼지 입자로 부역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해 서쪽을 위해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도 중부와 대부분 남서부 지역 오전까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또 국내 미세먼지 축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인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기온이 서울이 2도에 머물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 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밤부터 흐려집니다.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릴 텐데 제주에는 최대 70mm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면서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법안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완 수사 허용 여부는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감사원 조사 때 공사업체의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습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석탄 발전량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가동률은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축 원유는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공천 신청을 요청하면서도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주말 새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심장부인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앞으로 일주일간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한 이후 나온 공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 혹은 5개 나라의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확전을 넘어서 동맹국 참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셈법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인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올린 나라는 군함 파견해달라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5나라입니다. 네. 뭐 이보다 많은 7개 나라 참전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어떤 나라인지.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얘기는 뒤에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네. 지목한 국가 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란과 네. 매우 친한 중국이고 이란으로부터 거의 많은 석유를 이제 수입하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군함 파견에 동참해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득을 제일 혜택을 많이 보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 중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항상 네. 미국의 안보에 그냥 얹혀서 부임승차를 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중국이 이란에다가 러시아가 무슨 좌표를 많이 찍어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중국이 사실 이란이 지금 GPS를 쓰는데 미국 걸 안 쓰고 바이두 중국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교류나 이런 기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전쟁 준비 기간 중에 보면 중국의 군함들이 주변 지중해나 이쪽에 떠 있으면서 아니면 오만해나 이제 인도양에 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이란에게 줬다는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배가 많잖아요, 군함이. 네, 많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손 하나가 더 지금 필요해요.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와주는 손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그럴 가능성 없지만 그래도 중국 너도 좀 이번 이 작전에 좀 동참을 해봐라. 아니면 이란을 좀 압박해줘라. 이란하고 친하니까. 네. 러시아는 친하지만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바쁘고 중국 너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란의 석유를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냐? 그러면 네가 뭐 이란에 대해서 좀 레버러지가 있지, 지렛대가 있으니까 이번 전쟁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당신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안 되면 외교라도 뭐라도 하나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반대로 이게 지금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도와달라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SOS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때리지만 네. 지금 미국도 힘든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중재를 출구 전략으로 지금 삼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푸틴도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요. 네. 많은 국가들이 중재를 하고 있겠지만 중국이 사실 2023년에 사우디와 이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중국이 중재를 했어요. 네. 7년 동안 이란하고 사우디와 관계 단절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회복을 시킨 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많이 회복을 했죠. 과거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또 이거 하면서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인심을 네. 조금 얻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도 이란을 좀 압박해 달라. 푸틴에게도 당연히 부탁을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이란이 지금 계속 버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란에 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도 나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막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미국이 이게 손바닥을 되돌려서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이렇게 막 이란을 저렇게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 항복을 받아내기가 지금 쉽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 때리면서 그렇죠. 동시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중국 입장을 보면 미국 군함 파견 요청에는 이제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휴전을 촉구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휴전 촉구입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그 영문판을 보니까 한 중국 교수가 기고를 했는데 미국이 전쟁의 원인은 제공해 놓고서는 사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네. 기관지에서는 그런 글도 나오고 자 중국 정부가 향후에 어떤 스탠스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자, 보세요? 중국이 사실 하려면 충분히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네. 휴전 협상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무너지면 자기가 지금 이란으로부터 사실 가장 저리로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의 제재 회피를
해서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가장 이득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중국에도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이란과의 어떤 중요한 국가이고, 그다음에 특별 전략자 동반자 관계도 또 맺었어요. 네네. 중국이. 그래서 여러 면에서 중국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네. 중국의 외교력이 여전히 살아있다. 푸틴이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해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임박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미룰 수도 있다는 걸 또 시사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외교적 압박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안 도와주면 나 뭐 정상회담도 미룰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나지 않냐. 내가 가고 싶은데 전쟁이 안 끝나면 네가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네. 군함 파견 동맹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네. 정상회담 연기도 그렇고 막 카드를 막 던지는군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카드를 이 정도 던질 때는 네.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 구상대로 가면은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든 이유가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싶은데 네.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란은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면이 쓰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상전 네. 들어가는 건 보통 5, 6개월이 걸린다면서요. 준비 그렇죠. 기간만. 그렇죠. 그럼 지상전이 안 들어가면 이란을 완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옵션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네. 이란이 저런 식으로 약간 가성비 좋게 네. 드론으로 막 두바이 공항 공격하고 네. 미군 기지 공격이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이제 버티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을 미국이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안 간다. 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요청한 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네. 자, 호프풀리 희망하건대 기대하건대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어로 치면 polite한 네. 네. 예의 바른 표현인데 사실상 이거는 압박 내지는 사실상의 요구를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 짚어보는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군함을 보내면 네. 개념을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참전했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상선을 보호하고 뭐 한다 그래도 네. 한국이 저 미국 따라서 참전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우리가 가장 네. 큰 부담은 대한민국이 이란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무서운 부분 아닙니까?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란 군 쪽 혁명 수비대랑 네.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를 해서 예. 뭐 유조선이든 뭐 컨테이너선이든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백적 간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생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란이 지금 무슨 작년 6월에 했던 전쟁 12일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 미국한테 이렇게 잡혀서 물러나면 네. 정권이 붕괴된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생존 지금 그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니네가 미군 도와준다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 완벽한 적국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목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왜 우리의 교전 대상이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요. 네. 자, 당장 그러면 안전 문제를 이번엔 얘기해 볼게요. 아까는 참전 문제였다면 이제 안전 문제인데 유조선 호위하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거는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 하면은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선박이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싸워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 기뢰가 설치될 수도 있는데 기뢰도 또 제거해야 되는 그렇죠. 난이도 높은 그 어떤 작전이죠. 작업이 있잖아요. 예, 예. 자, 이런 걸 다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뭐 호위 작전 그다음에 그 기뢰 제거 작전 수행할 경우에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기뢰 작전도 위험하죠. 그렇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터지니까 폭발할 수 있으니까 기뢰 작업도 민감한 작업인데다가 아주 고도의 기술력과
기술력과 그다음에 노련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도 잘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호위함을 했을 때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란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선박을 공격해라. 네. 그럼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 호위하는 게 그게 목표인데. 그럼 전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가장 위험한 지금 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옛날에 평화 유지군으로 뭐 수단도 보내고요, 레바논에 동명부도도 보내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 전쟁 중인 지역에 지금 파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그러고 지난번 옛날 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거 이제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서 한국 상선 이제 호위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 상대가 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런 전쟁 상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작전도 다르고요. 네. 군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있는 부대원들을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전투병을 파견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있는 이 함으로도 안 된답니다. 더 큰 함을 보내야 네네. 이지스급 함을 보내야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소 몇 달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청해 부대에 지금 가 있는 그 부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호르무즈 가는 건 매우 위험하고 까다롭고 우리 국민이 정말 다칠 수도 있고 또 이란과 완전히 적국이 될 수도 있고 네. 아주 고난도 외교안보 숙제를 이제 떠안았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요.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얘기한 게 좀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우리 고려해 볼게.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가 아니잖아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즉답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뭐 일본은 보나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또 차별성이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은 19일 날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아마 그 전까지 준비해서 우리는 간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법적으로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가는 거? 법적으로 까다로운데 네. 그거 다 스킵하고 네. 미국 그러니까 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차이가 있다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할 거예요. 법적으로 되든 말든 무조건 할 거다. 네, 그거 피해갈 수 있는 또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자위대를 보낼 거고, 그다음에 뭐 기뢰 소해 작업도 할 거고, 그다음에 호위 작업도 미국이 원하면 어느 정도 그 해서 다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일본이 가면 우리가 압박을 더 받을 그렇죠.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일단은 고민을 하되 생각을 할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국회를 지렛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다. 하여튼 시간을 왜냐하면 전쟁이 준비하는 기간 전쟁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긴밀히 또 대화를 하고 혹시 이런 위험한 작업 말고 대체로 다른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예컨대 뭐 무기 같은 거 물자 같은 거 좀 보내주는 걸로 우리 가름하면 안 되냐? 그렇죠. 물론 쉽진 않겠죠. 네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방안을 이렇게 위험한 거 말고 아니면 기뢰 소래 뭐 그거라도 차라리 기뢰를 제거하는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란하고도 밀접하게 좀 대화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란하고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솔직히 정말 알지 않냐. 한미 동맹이 오래됐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그걸 완전히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너희의 타격을 안 입힌 걸 연구 중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혁명수비대랑 어떤 교전을 벌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런 외교적 노력을 이미 깔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선박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한 20선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명분은 될 수 있죠. 야, 니네가 지금 안바사 안학재 외무장관이 자기가 필요한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배들은 빼고 다른 배들은 다 지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는 왜 통과 안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우리 배도 통과시켜줘라. 그럼 우리가 안 가도 되지 않냐.
우리 배가 있고 거기 선원들이 180여 명이 지금 거기 갇혀 있는데 우리도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요. 네. 또 우리가 약간 미적되면 신중히 지금 검토 중이고 국회와 얘기 중이다 그러면 관세 올린다고 윽박지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된다고 어차피 생각합니다. 각 나라들이 뭐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네. 어차피 눈치 작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죠. 똑같죠 뭐. 네. 일본도 우리 눈치 볼 것이고요. 다른 국가도 다 눈치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국회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저는 네. 전략적으로 국회에서 난리다 지금. 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이거는 거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뭐 유엔의 어떤 공동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 유엔 차원의 미국의 단독 작전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굴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국회 비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요. 지금 네. 보니까 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어서 좀 조심스럽고 국민의힘도 이게 이제 보수당인데 예를 들어서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죠. 좀 입 다물고 있고. 그렇죠. 걔는 진보당 이런 데만 막 강력 반대하고 있죠. 있는데 예. 여튼 국회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잘 우리 초당적으로 한번 좀 네.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 공격한 네. 그 의미가 뭔지 좀 짚어볼게요. 미군이 네. 하르그섬 90여 곳 군사시설 정밀 타격했다 밝혔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가 이곳에서 선적되고 그중 상당량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고 하고요.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실 하르그섬의 그 석유 시설은 이번에도 공격은 안 했습니다. 했죠. 하르그섬을 공격한다는 자체에 이란도 좀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안 때릴 걸 했는데 때렸는데 많이 때렸는데 군시설만 때렸습니다. 이번에. 네. 자, 군시설만 때린 게 트럼프가 이제 생각보다 이거저거 안 풀리니까 내가 뭐 국제 유가고 뭐고 너희 석유 시설도 때릴 수 있어 이런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이것만 때리고 절대 석유시설을 안 때릴게 해설은 지렛대가 될 수 없죠.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그랬다면 군사 시설만 때리고 말게라면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얼마든지 우리 이 교착 상태 계속 오래되면 하르그섬에 있는 석유 수출 인프라 네. 오일 터미널 우리 공격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이란의 보복도 너무 지금 두렵긴 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란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걸프 지역의 원유 시설. 예. 그 우리 합법적 타격이다. 그러면 사우디 아람코 같은 거 그냥 공격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좋은 제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압박을 했을 때 이란이 그걸 압박으로 느끼고 네. 물러나야만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유가를 더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네. 단견으로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은 했지만 좀 약간 좀 과소평가했던 게 네. 이란의 가성비 좋은 드론 무기의 위력하고 이란이 마구 이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 마구 쏴야 된다는 두바이나 뭐 사우디나 이런데 네. 이 부분을 조금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봉쇄도 과소평가했죠. 그런 거죠.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겠지. 그리고 봉쇄하기 전에 아마 전쟁을 우리가 이길 거야. 네. 한 그런 너무나 근거 없는 낙관론. 한 2주 정도면 네. 쟤네가 괴멸될 거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하기에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이란도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죠. 그 군사 시설 뭐 이런 게 거의 다 파괴되고 네. 무기도 거의 많이 무력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전을 지금 다짐하고 있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르그섬 공격당한 뒤에도 이란 이스라엘 주변 걸프 향해서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뭐 네. 두바이 공항에 막 드론이 계속 떠다니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드론 네네. 공격하고 두바이 공항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게릴라전도 벌이고 있고요. 이란의 전술이랄까 이란의 지금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란의 목표는요. 네. 지금 목표는 네. 미국을 최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미국이 못 견디게 만든다? 예. 최대 피해를 주고 네. 세계 경제의 공황 비슷한 걸 만들어서 유가를 최대한 올리는 거죠.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게 $200잖아요. 네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네. 이렇게 한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혼을 한번 빼놓으면 다시는 이란을 이런 식으로 마구 그냥 무차별 공격하지 못할 거다. 한다는 거죠. 이게 억지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억지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다시는 공격 못할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협상에서 지렛대를 또 어마어마한 지렛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너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요. 너무나 약한 걸 주잖아.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예. 야 지나가면 우리 유조선 다 태울 거야. 한마디 했잖아요. 예. 아무도 못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미국이 어쨌든 네. 호르무즈 그쪽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작전을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위험 거죠. 부담이 왜? 큰 거군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우리를 왜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겠죠. 그렇게 많은 지금 군함들이 가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 것 같으면 했겠죠. 호르무즈 장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피해가 사상자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 내 사상자가 많이 나면 전쟁 빨리 끝내라고 난리칠 것이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하나 지금 쉬운 선택이 없어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죠.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국영방송에서 뭐 그 입장이 아나운서 통해서 앵커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한 번도 모습 드러내지 않고 있고 네. 공습 첫날 이제 부상 입은 거 이거는 거의 팩트 비슷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상태가 더 위중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뭐 진짜 있긴 있냐 이런 괴담도 있고요. 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란 정부는 모스타바는 건재하다. 모스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그 의미는 뭘까요? 부상을 입은 거죠. 부상을 생각보다 세게 입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러면 아니 물론 부상을 안 입어서 이스라엘의 암살 공격이 두렵기 때문에 네.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전혀 이제 어떠한 증거도 어떤 신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완전 100% 차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은둔한다면 네. 이란 내에서도 이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 대한 권위, 네. 이미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예.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부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예, 생사 여부에 대해서 야 너는 봤냐? 나는 못 봤는데 살아있긴 살아있대냐? 모르겠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혁명 수비대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현 시점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건강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좀 많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 와중에 어떤 또 얘기가 있었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이 6개예요. 네. 그런 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AI 갖고 이렇게 괴물처럼 장난친 거야 뭐야. 네타냐후도 어떻게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AI로 막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야? 뭐 이 온갖 얘기가 나오다가 네타냐후가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면서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 네. 야,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혼돈의 중동이구나. 예. 그죠? AI 갖고 장난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네, 봤는데 이건 사실 뭐 AI 시대 때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죠. 네네. 누군가가 아마 나타냐후 총리 손을 뭐 어떻게 6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 거기에 이제 이단 당국이 또 숟가락을 얹지 않습니까?
뭐 살아 있는지 네타냐후가 살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살아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살해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불을 더 지핀 거죠.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란도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긴 했지만 끝까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싸우기로 그렇죠. 했고 네. 미국도 애초에 생각했던 그림대로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이란 다음에 북한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교수님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개발을 차단한다 그랬는데 핵 개발을 거의 하려는 과정에 있는 나라와 네. 핵 개발을 이미 완성한 나라와는 이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란과 북한 어떻게 다릅니까?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란 네.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겠나. 네. 지금도 이제 후회하는 거죠. 네. 빨리 핵무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하는 것은 이란처럼 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 전쟁이 끝나야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경제 이런 부분도 안정이 되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안정이 되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또 상황이 극으로 치달으면 오히려 동시에 종전으로 더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뭐 희망 섞인 어떤 그쵸. 그 전망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뭐 서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줄어드니까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전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자, 종전 시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네.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종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란의 합의 조건이 너무 높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게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절대 앞으로 공격을 안 하고 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상은 어떻게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오폭으로. 죽은 그 네, 부분은 우리가 네. 미안하다. 그렇죠. 그 면서. 부분 배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상호 이제 불가침 조약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미국이. 예. 이것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고유 권한, 즉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가해달라. 네. 이런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 안 되면 이란이 좀 어쨌든 그래도 협상으로 들어가면 좀 조건을 좀 낮추겠죠. 네. 그걸 이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이게 휴전에 이 합의에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예. 혼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 위험성은 이란이 그러면 미국이 나갔다고 해서 전쟁을 중단할까? 이란이 전쟁을 중단하면 합의 없는 휴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란이 중단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쟁을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고 네. 그다음 걸프가 계속 공격하는데 어떻게 미국이 그냥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중국 견제다 여러 분석도 나오지만 이 전쟁이 어쨌든 1차적인 거는 이란의 핵 개발을 그 무력화시키는 게 그쵸. 목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 이란이 좀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 네. 핵 개발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네. 거를 미국에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이번 전쟁 전에 핵협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불만족스러웠던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야죠. 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3주까지 더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4월 초나 4월 중순이에요. 네. 그때까지 해결책이 꼭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생계 보탬되는 게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은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좀 깎아왔는데 이걸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에 국회에 보고를 했던 자료인데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65세 이상인 이제 70% 그러니까 전체 부부의 가구의 70%까지는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받는 가구인 경우에는 20%를 깎습니다. 네네. 그래서 1인당 34만 9,700원씩 주는데 20%를 깎으면 7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이제 55만 원대로 줄어드는 거죠. 차이가 제법 나네요. 예, 20%가 꽤 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도 좀 있고 그래도 둘이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아껴 쓰시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가정이랑은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깎아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35만 원 받는 건데 둘이서 받으면 56만 원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저소득층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14만 원이 많이 크잖아요. 이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예. 사실 크다면 큰 돈이죠.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지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70% 전체한테 이제 깎는 제도를 이제 완화를 시키는 것까지는 좀 부담이 되니까 하위 40%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단 내년에는 15%만 깎고 내후년 2030년에는 10%를 깎는 걸로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좀 깎는 수준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 이런 방침이 나올 때까지 좀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논의는 진행되어 왔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지금 작년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낸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 낸 법안이다 보니까 이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10%만 깎고 내년에는 5% 깎고 2028년부터는 부분 감액이라는 걸 싹 없애자. 그런데 이거는 또 70%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부부 감액을 이제 이수진 의원안대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면은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이 더 든다. 네. 이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좀 우려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부부 감액 문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대통령도 오늘 본인의 X에 아침에 부부 감액 제도 변화 관련된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네. 이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노인 자산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이러면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감액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방금 제가 언급했던 재정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하면서 감액 직업은 결국 재정 문제 부족 때문이 아니냐. 네네. 이런 고민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향후 증액만 네. 이제 감액을 깎는 거에 대해서만 하후 상박으로 해서 4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깎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위권, 상위권에 대한 이제 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깎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17년 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라고 하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8강 진출할 때는 정말 그 우리가 호주하고 했었나요? 기적적으로 그 낮은 확률 좁은 문을 뚫었었는데 근데 강팀인 건 알았지만 어쨌든 8강전에서 도미니카에게 콜드 게임으로 패배하면서 여정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그날 게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미국으로 가서 이제 네. 8강 경기를 치렀는데요. 박 기자 봤어요? 예, 봤습니다. 생방으로? 예,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생방으로 봤어요. 요즘 야구 그렇게 막 처음부터 잘 안 보는데 처음부터 진짜 예. 열심히 봤어요. 제가 좀 야구를 첫 좋아하다 회는 잘 보니까. 던졌는데 예. 유현진 그죠? 그 2회에 약간 송구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실책은 아닌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고. 그 홈에 들어올 때. 예. 홈에 들어올 때 그 송구만 이 플레이트 쪽으로 됐으면 아웃이거든요. 예, 타이밍이 이쪽으로 좋았는데, 하는데 예. 도미니카 그 홈
쇄도하는 그 선수가 옆으로 피하면서 네.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있었고 참 아쉬웠습니다. 자, 게임 어떻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수 교체가 있었는데 그 투수 교체 류현진 선수가 내려가고부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조금만 그런 실점을 안 했으면 류현진이 한 4, 5회까지 버텼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공이 둔 그렇죠. 거라서. 그때까지는 점수 못 내고 있었으니까 사실. 자, 그래서 여하튼 뭐 마지막에 뭐였나요? 3런 홈런이었나요? 예, 3런 홈런도 사실 그 직전에 병살로 끝낼 거를 약간 못 끝내가지고 참 아쉬움이 큽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박 기자께.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 야구가 셌어요.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요. WBC도 뭐 결승까지 가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전 사실 이번에 17년 만에 8강 진출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뭐 박찬원이 이승엽이니 그게 꽤 옛날이더라고요. 그거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승엽 선수 은퇴 골프 채널만 요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는 지금 객관적으로 박 기자 보기에도 많이 약해졌습니까? 많이 약해진 것 같은 게요. 확실히 예전에 2006년, 2009년 WBC 잘 나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류윤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류현진, 뭐 윤성민, 김광현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류현진이 이번에도 선발을 2게임이나 뛴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지현 감독도 귀국길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 야구 전체가 프로건 아마추어건 투수 육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평균 구속이 막 150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니까 평균 구속이 144.9였어요. 류지현 감독도 그 구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 이런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속도 사실 체코랑 호주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느린 건데 체코랑 호주한테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투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서울 마곡의 분양가 3억에서 4억 원대 아파트가 새로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 어떤 아파트예요? SH공사가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데요. 마곡지구 17단지라는 데인데 분양가가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이라고도 흔히들 하는 그 면적이 3억 원대 한 3억 초반 정도 되고요. 84제곱미터는 4억 원대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실제로는 지금 10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이니까 그래서 반값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따져보니까는 이제 577세대 중에서 196세대는 이제 장기 전세이고 234세대만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미 건설이 다 완료된 아파트를 이제 후분양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이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게 된 건지를 좀 살펴보니까 보통 아파트를 하면은 대지 지분이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의 땅에 건물뿐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이제 땅까지 같이 사는 개념인데 여기는 땅은 SH공사가 이제 소유를 하고 대신에 이제 건물만 주겠다. 대신 이제 전세와 다른 점은 일단은 자가는 자가니까 내가 계속 쭉 살 수 있겠지만은 그 대신에 땅에 대한 임대료는 내야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요. 살펴보니까 59제곱미터는 66만 원, 84제곱미터는 한 95만 원 정도 매달 내야 되니까 이게 반전세 아니냐. 그래도 뭐 살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내 거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으니까. 마곡 아파트 얘기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다라는 이 공식이 오랜만에 깨졌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까? 사라민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용자 2,304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20%를 차지해가지고 1등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8.9%를 차지해서 2등인데 요새 뭐 SK 하이닉스가 성과급도 많이 준다고 하고 이제 AI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성과도 좋으니까는 더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도 보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닌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2021년에 카카오가 1등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6년에 현대차가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제 뭐 현대차가 잘 나가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이 그때도 아마 삼성전자 가 1등이란 공식 깨졌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랬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제가 뒤에 질문.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주째 접어든 중동 사태 경제 여파를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 환율 한때 1,500원을 뚫었어요. 네.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2009년 리먼 브라더스인가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중 1,500원을 넘었던 적이 2009년 3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외 환율에서는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1,500원 선을 뚫어낸 거는 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계속 1,500원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심리적 마진 노선이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장중에 이제 뚫어내다 보니까 이러한 데는 이제 불안감이 더더욱 더 이제 느껴지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또 팔고 나가거든요. 또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더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요. 이 배당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받았던 배당금 규모가 한 13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큰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화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 배당금 이슈까지 던지면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제유가 100달러 넘으면서 이제 환율도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란 하르그섬 때린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하르그섬 이란의 영린이다 이렇게도 불리던데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형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가가 펄이 좀 많고요. 펄이 많고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제 한국 큰 유조선들은 수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이 하르그섬을 통해서 수심이 깊은 항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초대형 유조선들이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란에 있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이 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사실 대형 유조선의 기름을 싣고 이란의 전체 수출의 90%가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미국이 여기다 폭격을 했는데 당연히 국제 유가가 걱정되다 보니까 석유 시설에 대한 폭격은 안 했고요. 군사 시설에만 일단 선별적으로 폭격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정말로 이 이란에 대한 이 석유 시설에 대한 여기에 폭격한다 그러면 이제는 더 유가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르그섬에 대한 이 폭격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란이 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경고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경고의 목소리고 니네가 자꾸 이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도 석유도 때린다. 네, 석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움직여주길 바라야 되는데 중국이 안 움직여주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는 다 대부분 중국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위협 상황인 거죠.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움직여주면은 여기서 때리면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 가는 석유는 또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에 대한 압박, 시그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이란과 워낙 밀착돼 있는 나라니까 중국도 미국의 요청을 선뜻 듣기 쉽지 않을 텐데 아마 중재 노력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도 뭐 모든 나라가 괴로운 거니까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100달러인 상황, 100달러대 상황 이게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그 결정이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 네. 유가가 $100 넘어가는 거, 뭐 브렌트유가 지금 한 $103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뭐 지극한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처음에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만간 끝나겠지. 네. 그다음에 유가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 했는데. 계속 지금 거의 올해 들어서 중동 사태 터진 이후에 60%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이제 와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전쟁이 이 중동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이 석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다음에 네. 복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당분간은 유가가 높아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스피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선방을 했죠. 저도 이게 참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용기가 되게 많으신 건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절대 5,000P는 안 깨질 거야. 정부가 그대로 놔두진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뭐 정말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네. 시장에서 이런 목소리 있거든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이 순매수가 한 7천억 원 정도, 외국인들 한 8,500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기관이 한 910억 정도 이제는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은 왜 팔았을까요? 외국인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신흥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항상 예. 불안하게 여깁니다. 뭐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클 때마다 네. 항상 이제 신흥 시장에서 먼저 돈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욕 3대 지수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보면 오늘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네. 개인들이 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또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은 좀 개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1.14%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1.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중심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저라면은 사실상 이런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이런 네. 악재가 있으면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가는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과감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좋겠죠. 계속 주가가 오르면. 근데 만약에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말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발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유가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각심을 되게 있거든요. 네. 뉴욕 같은 경우에 예. 이게 만약에 정말 신용 리스크까지 번지면 한 번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자, 중동 사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 찾아야 할 텐데 일단 1,500원 한때 넘긴 환율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 내놨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미 그 자체가 구두 경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환율 시장에 대한 구두 경고를 지금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1,500원 선을 뚫어낸다라고 본다 그러면 환율 당국이 이제는 스무스 오퍼레이팅 하겠죠. 그래서 미세 조정 분명히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구두 경고, 그다음에 미세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블룸버그가 이제는 보도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칼럼 형식이었는데요. 좀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그러면 기준점을 좀 내놨어요. 이때는 팔고 이때는 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채 이제 30년물 장기 금리죠. 이게 5% 초과하면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와 가격은 반대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자 이런 의견을 좀 냈고 네네. S&P 500 지수도 6,600선 이제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는 살 타이밍이다. 이런 또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한 그 기관지의 어떤 의견이겠지만은 뭐 뉴욕에서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숫자도 지목을 하면서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얘기했다라는 게 그것도 참 재밌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지만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어떤 리서치를 보고 네. 심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리서치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다라는 거 투자하신 분들에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기름값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됐는데 기름값 좀 내렸습니까? 네, 좀 내렸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고 가격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가격이 이제는 소폭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생각보다 크게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긴 줄었어도 뭐 100원 이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공급 가격 정도가 이제 100원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매 가격도 그 정도 내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피부적으로 많이 못 느끼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은 일률적으로 똑같지만 소매 가격이 선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이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석유나 가스가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난방, 전기 발전 이런 데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이번 사태 때도 가스비, 전기료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한전이 적자였고요. 지금은 흑자입니다. 한전이 한 13조 원 정도가 흑자를 내면서 계속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자다 보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네네. 흑자다 보니까 그냥 감내할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당분간은 전기 요금은 이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네네. 중동 사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비중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가스나 전기 요금이 뭐 크게 오를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기준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죠.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매기강 감독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자, 작곡가 겸 가수죠. 골든을 불렀던 이재 씨는 어렸을 때 K-팝 좋아한다고 하면 놀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한국 노래를 따라 불러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